안녕하세요. 블루엔진TV입니다. 오늘 설 연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네, 참 큰 소식이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놓고 오늘의 시점에서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잘 기록해 놓고 향후에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급하게 이 PPT를 좀 만들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에 대한 텍스트를 제가 존경하는 임정욱 대표님이 올리신 글과 같이 공유하면서 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서 글로써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목은 써 있는 것처럼 쿠팡의 상장, 이제 미국 나스닥으로 간다고 하다가 NISE를 가는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내 스타트업계에 굉장히 큰 쾌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축하할 일이고, 하지만 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오늘의 하는 행동과 내일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면에 있는 모습들도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또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오늘보다 더 나은 기업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쿠팡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쿠팡은 아직 뒤에 나오겠지만 재무제표상 명확하게 어떤 이익까지 가지 못했어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기업 가치 평가 모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평가 모형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사에 나온 것처럼 몸값을 약 33조 원으로 추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매체에서는 약 55조까지도 기업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 기법들,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뭐 기업이 꼭 단순히 지금 이익을 내야만 어떤 기업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시장의 포텐셜과 그 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른 가치 평가 모형으로 해서 이런 몸값을 추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 특히 이제 옛날 너무 전통 모형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익도 나지 않는 회사에 저렇게 큰 몸값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 본인이 서 있는 위치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몸값이라는 거는 또 사실 IPO 할 때 평가받은 몸값으로 가지고서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루 거래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총에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몸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이제 평가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너무 불필요한 논쟁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하할 일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 상장을 신고하기 위해서 상장 신고서에 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쿠팡은 We are building the future of commerce. 그래서 어쨌든 커머스 기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포지션을 하고 있죠. 뭐 OTT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커머스에 대한 기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방향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교환에 의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자상거래라고 쉽게 이해하려고 단어를 한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커머스라는 것은 상상력에 한계를 두지 않고 열어놓고 보자면은 모든 것이 사실 커머스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 스스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녹화를 하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금전적 거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저는 제 기록을 전달하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보심으로써 시간을 소비해 주시는 하나의 가치 교환의 커머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 단순하게 그냥 물류 배송 인프라 혁신을 통해서 어떤 커머더티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쿠팡이 과연 어디까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모두 재밌게 상상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18년도 1분기부터 20년도 4분기까지 쭉 올라가는 성장폭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배 이상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걸로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특히 뭐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코로나가 상당히 힘든 것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라는 회사가 물류 체계를 잘 갖춰놓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요한 어떤 생필품들에 대한 배송 체계를 잘 갖춰져 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어떤 물건들을 잘 배송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 20년도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높은 마케팅과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나? 라는 이제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해였다고 저는 출발할 때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래액 성장과 이어서 견조한 성장과 이제 상장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측면.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은 어떤 기업의 어떤 자체적인 실행과 어떤 이제 시장 환경 대응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어떤 시장 환경이라는 부분이 약간 변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떤 큰 기업이 태어날 때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은 쿠팡의 성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반문하시더라고요. 쿠팡이 이제 한국에서 사실 한국을 제외하면 뭐 사실 물류 인프라를 다른 나라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뭐 국내 커머스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쿠팡에서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한국 시장의 사이즈를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저는 이상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GDP 규모로 보더라도 10위 안쪽의 경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고요. 사실 잘 되려면은 여기서 잘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우량한 기업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긴 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확 잡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이커머스만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뭐 쿠팡이 혼자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류 같은 부분들도 쿠팡 이전에도 사실 택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쿠팡 이전의 이커머스 기업들도 그런 택배 물동량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실 사업을 성장시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카테고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통계청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약 지금 200조 원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 거래액이 몇 조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뭐 사실 아직까지도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사실 미국에 상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 자체의 포텐셜을 가지고서 쿠팡의 성장이 지금 당장 멈출 것이거나 아니면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너무 지엽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더 한국 자체로만 시장의 MS를 키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쿠팡이 만약에 이 수혈된 자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충분한 인수대금을 갖고 있을 정도의 상장으로 자본을 땡겨올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뒤에서 확인하긴 했지만 만약에 뇌피셜로서 상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쿠팡의 사업 모델은 직매입 베이스로 하는 어떤 자체 물류를 통해서 빠르게 재고를 회전시키는 형태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한계와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 판매 형태 그러니까 우리 물류 인프라를 빌려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약 관계는 좀 다르게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오픈마켓형 제휴 프로그램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걸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근데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실 또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름답게 인수해서 쿠팡화 시킬 수 있다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익 베이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래 채널을 바로 인수를 하면서도 완전 쿠팡이 한국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해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쿠팡 이츠가 분명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기요를 판매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과 이용해서 어쨌든 둘 다 알토스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안쪽에 있는 영향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배민도 배민 나름대로 딜리버리 히어로에 아름답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기요를 쿠팡 쪽으로 인수합병시켜서 사실 쿠팡 쪽에 대한 커머스 부분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마켓 자체로 보더라도 쿠팡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지점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 현황이 우리나라가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년 마감 기준으로 133조, 저도 다른 것 때문에 자료를 만들다가 좀 추산을 해봤는데 사실 21년도에도 견조하게 성장을 이어가면 한 150조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거라고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로 보더라도 이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거래 시장은 한 200조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유통망들이 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온라인 시장 쪽은 물류의 발전과 어떤 물류의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배송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관리돼서 이제 이게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식품이라든지 이제 냉장 유통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큰 허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커머더티 영역 쪽에서도 되게 대형에 대한 상품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별도의 배송비가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가격 단가도 비싼데 그냥 오프라인 가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따질 수 있는 스토어에서 계약하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지점들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커버하고 그 신뢰도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많이 거래가 커지면서 이커머스 자체의 객단가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상당히 단순히 생필품 형태의 부분이라든지 이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태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예 대형화된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도 충분히 이커머스 플랫폼 안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아직도 포텐셜은 충분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상장한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뭐 정말 주가라는 게 기업의 어떤 그런 매출과 어떤 그런 것과 반드시 얼라인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 흘러가면서 뭐 영업이익으로 전환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주가는 뭐 바로 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쿠팡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넷 리테일 세일즈가 쿠팡에서 메인으로 가져가는 매출액이겠죠. 우리가 어쨌든 고객들에게 이런 높은 매출액으로서 어떤 거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8년도에서 보시면은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무려 20년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뭐 더블에 가깝다는 수치처럼 매출액이 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매출 원가도 생각해보면은 이커머스가 생각보다 이익이 나기 어렵다고 하는 지점을 여기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그 자체가 벌써 마이너스였죠. 근데 2019년에는 그 부분은 넘어섭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이미 벌써 이익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2020년도에는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외의 오퍼레이팅 비용, 뭐 우리가 판관비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다른 영역들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 손실의 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지점까지 사실 도착을 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쿠팡의 미래를 항상 2018년도부터도 계속 어둡다고 했던 거고, 더 이상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쿠팡은 계속 적자를 보다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이 다 이런 지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신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쿠팡은 뭐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뭐 원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뭐 의무적으로 막 뭔가 발표하는 거는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미국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다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영업 손실이 나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저 부분에서 판매 관리비만 줄여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조금 더 덜 쓰거나 기타의 이렇게 오퍼레이팅 비용을 조금만 줄여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다면은 바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미래는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밝은 상태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 발표를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저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상장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을 표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은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차등 의결권이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올해 하반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뭐 중기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벤처업계의 수건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차등 의결권을 주주평등 원칙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이 희석되게 되는 순간 창업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사라져요. 주식회사는 사실 51%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구조 때문에 돈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본인 지분이 계속 희석되고 구주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지분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사실 크게 포지션이 크다고 해도 사실 투자자본 쪽에서 들어왔을 때 51%를 확보하게 되면은 기업을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미국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하면서 창업자가 사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실 1세대 창업자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키워나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차등 의결권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마크 주커버그는 실제로 지분율은 낮지만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분 자체가 낮게 포지셔닝이 되더라도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을 계속 수혈해 왔잖아요. 그럼 그 자본을 수혈하는 동안 사실 창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지분이 남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밝혀지고 나면은 진짜 실제는 지분이 몇 퍼센트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 슈퍼 주식을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어떤 의결권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하려면 미국에 상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주는 보시는 것처럼 뭐 한 주가 2표, 한 주가 10표 등 한 주가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차등 다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사실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같이 인수되면서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고요. 스타트업계나 벤처업계, 뭐 이제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업을 베이스로 해서 창업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국내에서도 도입해주길 많이 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주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꼭 뭐 스타트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벌 중심으로 뭔가 재편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등 의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정치권이든 어떤 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누가 딱 내가 책임지고 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좀 도입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이게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 다 논쟁이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건 뭐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조달의 하나인 거죠. 생각해보면 이거를 약간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떤 기업이 얼마 전에 하이퍼 커넥트가 이제 지난주엔 또 쾌거를 이뤘잖아요. 이제 미국의 매치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뭐 대박이 났죠, 창업자들이. 근데 사실 하이퍼 커넥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얘기할 때 크게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만한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돈을 벌면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가져가고 그것도 아름다운 이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분을 희석시키면서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받으면서 그때 내가 지분을 몇 퍼센트를 신주를 하던 구주를 팔던 할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해야 내가 얼마를 조달할 수 있다. 비상장 상태더라도 뭐 프리를 거치든 시리즈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D까지 가든 어쨌든 IPO 전까지도 똑같이 다 밸류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이퍼 커넥트는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장 안 하고 바로 인수가 돼버렸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본 조달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IPO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은 상장된 상태에서 정식적인 모두에게 공개된 형태에서 기업이 공개된 형태에서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되는 형태로 상장이 된다는 것 뿐인 거지 결국 기업 입장에선 상장도 어떤 기존 사람들의 엑싯을 위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그냥 자본을 조달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본이 필요해. 그러면 사실 기업 공개라는 것도 자본 조달의 수단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게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지분을 청산하게 되면은 이익을 얻는다. 이게 선후관계를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창업자들이 엑시시라는 걸 목표로 해서 IPO 기업 공개까지만 달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근데 저는 놀랐던 거는 사실 상장하는 게 1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조 5천억밖에 조달 안 한다. 이걸로 지금 충분한가? 저는 오히려 그냥 이 내용을 보고서는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차라리 할 거면은 더 좀 시원하게 조달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이 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팡은 지금 본인들이 그리는 미래를 위해서는 자본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 자본이 잘 상장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견실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생각해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지분을 약간 희석시키지만 유상증자를 시켜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 그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가 그렇게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약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게 기업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내가 금융권에서 부채 차입 레버리지를 갖는 것보다 더 나은가 라에 대한 판단만 정확히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자본 조달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쿠팡이 거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0억 달러 조달한다고 했을 때 저걸 가지고 잘 쓰나 라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지 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짚고 싶은 내용은 이 지점이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 체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쿠팡의 기본 구조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은 하나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처음에 사실 뭐 소셜 커머스가 시작이 될 때 UF, 티몬, 뭐 외국에선 그룹폰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소셜 커머스라고 다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휙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전체적인 버티컬 물류까지 가져간 버티컬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건 쿠팡이었어요. 그래서 쿠팡은 기본적으로는 커머스, 채널 플랫폼, 제가 이거 앱이나 웹이나 고객들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커머스 채널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야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지금은 이제 뭐 축구장 뭐 몇십 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의 11km 안쪽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물류 인프라를 대형으로 투자해 나갔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사실 빠른 배송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물건을 거래하고 공급사한테 무언가 요청해가지고 배송 요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다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여기서 주문 들어왔어. 공급사한테 배송 요청해. 택배세로 가겠죠? 택배로 간 다음에 택배가 아무리 2일 배송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고객한테 갈 때는 최고적 이해관계자가 3번, 4번을 거쳐갑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빠른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마켓컬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자기가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는데 그날까지 전에 커머스 채널에서 들러온 게 바로 백엔드에서 물류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처리를 다 해서 배송 오더를 내린 다음에 배송대에 피킹된 다음에 바로 해서 배송까지 태워서 보내라. 이게 자체적으로 버티컬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쿠팡의 서비스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쿠팡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가격 경쟁 때문에 한때 막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쿠팡이 무조건 비싸게 나오니까 사실 한때 제가 알기로는 가격 비교에서 자기들이 빠져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제 고객들이 배송에 대한 비용을 내야겠다. 로켓아웃 멤버십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빠른 배송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머더티 상품만 사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한 거를 최종 가격으로서 가격 수용성을 고객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반대로 그래서 쿠팡을 안 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이제 저희 와이프는 쿠팡을 잘 쓰고 있어요. 저만 안 쓰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쿠팡이 의미 있게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잘 쓰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하루 더 늦게 받으면 어때? 그러면 사실 한 5% 정도는 분명히 싸거든요, 다른 쪽이. 그래서 빠른 배송에 대한 가치를 저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높은 가격 수용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높다는 것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5%, 6%, 7%, 10%, 20%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내일까지 안 받으면 큰일 나. 예를 들면 뭐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뭘 못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든 억만금을 주고라도 구해야 돼. 뭐 이런 아웃라이어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가서는 일반적인 에버리지 케이스라고 본다면은 사실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비싸면 검색은 여기서 했다가 딴 데로 비교 검색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구매하게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쿠팡 입장에서 짜증나는 지점이겠죠. 그리고 네이버가 없었다면 거꾸로 쿠팡의 미래는 아주 밝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용시킬 수 있는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매출액이 커지면 이 둘의 관계는 원래 애증의 관계예요, 서로. 이게 아무리 뭐 멋있게 표현하고 뭐 혁신이라고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유통 플랫폼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유통에 대한 거래 단계를 최대한 빨리 끄는 상태에서 고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공급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곳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쪽 입장에서 영향력이 쿠팡이 커지게 됩니다. 영향력이 커진 기업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우리의 의도에 맞게 어떤 비용들을 부담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쪽 입장에서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쿠팡의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정말 수천 개의 회사, 수만 개의 회사까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핵심 카테고리에 있거나 핵심 브랜드인 회사들 중에서 뭐 완벽하게 쿠팡과 이제 뭐 우리는 너네랑 안 해도 충분해 라는 협상력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봤으면은 사실 삭제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총판은 사실은 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제조사가 총판이라는 걸 쓰는 건데, 총판이 사실은 없어도 쿠팡이 그런 부분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면은 밸류 체인 창에서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삭제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조사라는 거,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밸류 체인 상에서 삭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제조사는 어느 정도의 비용에 대한 전가 부분을 계속해서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떤 분들은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있긴 한데, 쿠팡이 거기에 대해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게 충분하게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둘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문제라서 그건 합의의 지점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이것도 좋게 말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의 특정 부서에서 어떤 굉장히 실적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가지고 뭔가 해야겠다. 여기도 이제 뭐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MD별로도 경쟁이 있을 거고 각 사업부별로도 어떤 KPI가 있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상품 공급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느냐는 이 밸류 체인상에서 어떤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개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지점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런 지점을 한번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몇몇 에피소드로 들었을 때는 진짜 좀 요즘에 너무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일부 듣기도 했어요.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그냥 물건만 적정 가격에 넘겨주고 나면은 알아서 고객들한테 다 처리해주고 우리 쪽에 계속 생산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되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는 너무 한계 마진을 강요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쿠팡이 돈을 벌지 우린 돈을 벌지 못해, 이익이 남지 않아,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익이 남지 않아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게 D2C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D2C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네이버죠. 그래서 참 올해는 누가 봐도 이쪽 업계에서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던, 옆에 3자적으로 바라보던 올해는 네이버 대 쿠팡의 전쟁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모두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지점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빠른 배송은 이거는 현금 흐름의 개선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쿠팡 플렉스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쿠팡맨보다는 비용을 적게 들여서 물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쿠팡이 되게 영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규제가 생길 만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고객 사이드에 서가지고 잘 차단을 해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소식 나올 때 바로 같이 홍보를 날린 게 쿠팡맨들에게 이제 1,0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배분을 함으로써 그분들 이 인력을 한 5만 명 정도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자사주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기존의 유통에서 택배 쪽을 보자면은 뭐 다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일하는 만큼 알아서 벌어가 라는 구조를 했다면은, 쿠팡은 사실 이런 물류 처리를 할 때 뭐 택배 사업자 지위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쿠팡맨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어떤 처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낮게 한다라는 부분들의 여론을 잘 가져갔었고요. 쿠팡 플렉스는 사실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 비용을 절감시킨 상태에서 전체 물류 처리를 하고 있는 걸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배송이 될 때 전체적인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이로 플랫폼 노동으로 연계된다 라는 지점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쿠팡 플렉스가 처리하고 있는 전체 물동량을 만약에 쿠팡맨으로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쿠팡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내부자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커머스 채널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인프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물론 얘도 AWS를 쓰기 때문에 뭐 저장이 계속 커지고 뭐 어떤 로그가 계속 쌓일수록 저장 공간 때문에 클라우드에 내야 되는 비용은 커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자에 대한 게 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날 때 뭐 고객들이 뭐 3배, 4배, 5배, 6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체감 효과가 적어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점들, 그러니까 무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은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물류 인프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창고를 뭐 축구장 40개 사이즈로 했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물건의 사이즈의 한계라는 게 최대치잖아요. 그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맥시멈이, 물론 이것도 맥시멈이 있죠. MS 시장 전체에 대해서 10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커머스로 거래할 수 있는 200조 까지에 대한 거에 대한 처리될 수 있는 트래픽까지의 어떤 상당 부분이 한계하는 건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하게 드라마틱하게 구매의 경제가 발생하는 지점인 건데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류 인프라 쪽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의 경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바닥에서 딱 꼬여가지고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면은 굳이 플렉스로 왜 쓸까요? 그렇다면 쿠팡맨으로 다 고용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사람이 껴있고 인건비가 껴있고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될 때 오프라인에 무언가가 있고 하나가 1대1로 매칭되는 비용이 있는 것들은 규모의 경제가 생각보다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은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 이번에 쿠팡맨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 주 5일에 뭐 높은 수당도 받고 전체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유류부 지원도 받는다. 뭐 이런 것들로 좋게 표장을 했고 플렉스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기술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플랫폼 노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쿠팡이 꼭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자꾸 이용해서 약간 신자유주의적 베이스의 기업 체계를 만드시려고 하는 학자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께서 또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기업가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산업 체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이드 이펙트로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비용을 줄이는 게 숙명이에요. 쿠팡플렉스 처음에는 막 몇 시부터 뭐 특히 새벽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프로모션으로 뭐 개당 단가 엄청 많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은 비용은 줄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프로모션 끝나고 나면은 이건 뭐 쿠팡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다 배송기사들과 어떤 이런 형태의 계약을 통해서 배송을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주문은 많은데 어떤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뭐 단가를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단가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잘 익숙해지신 분들의 상위 포지션은 항상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그 상위권자들 중심으로 보통 이 정도 번다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편입돼서 한번 일해보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쿠팡 상장을 보면서 무조건 막 축하할 일만 100% 있는 것처럼 해서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만약에 해결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3자의 관점,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봤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공동체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쿠팡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결국에는 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지점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구조에서 최종 가격을 부담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최종 가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밸류체인에서 쿠팡에게 물건을 사시는 매출액의 원천은 고객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격을 돌파해서 돈을 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서 나오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정말 아름답게 완결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 전체의 밸류 체인에서의 문제점도 반드시 같이 지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이 높은 가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밸류 체인의 누군가가 그것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쿠팡 이전에도 많은 유통사, 대형화되는 유통사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했던 이슈잖아요. 뭐 홈쇼핑에 대해서 항상 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얘기가 나왔던 것들, 뭐 대형 유통사가 사실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갑질을 해가지고 계속 피해가 서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들도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이 과연 공동체에게도 좋은 방향이냐 라는 질문을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독점까지 갔을 경우에 비가역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더 좀 앞선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려할 지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는 규모상으로 봤을 때 뭐 독점적 지위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도 했고요. 사실 이 이커머스라는 게 처음에 쿠팡이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중간에 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이 소비자들도 현명합니다. 가격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서 내가 이길 날 오는 새벽에 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돌파하는 형태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그 구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이렇게 마치 어떤 악의적인 형태의 플랫폼에 종속돼가지고 독점화가 될 것이냐?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쿠팡도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의도하지 않은 구조 때문에 어떤 다른 공동체의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시민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한번 잘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또 하나 던져보고 싶었던 질문. 제가 영상을 녹화하게 된 이유가 아까 텍스트로는 너무 이제 모바일로 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 지점을 거꾸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엘사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성공한 걸로 보이진 않죠. 뭐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지금 쿠팡이 조달하려는 자금에서 거의 3배 정도의 프로젝트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최고 경영층에서 그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고 적극적으로 투자 비용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잘 안 됐을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걸 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으시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어떤 지점이냐면은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 기존의 레거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는 그 안에 갖춰져 있는 기업 체계와 조직 문화, 일하는 환경이라는 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동기부여가 발생하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근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돌아오는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동기부여에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본 매트릭이잖아요. 내가 살을 빼겠다고 해도 이불 속은 위험하다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나와서 몇 걸음 걸어야 칼로리 소모가 되면 살을 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를 틀어서 아니면 어떤 밸류 체인 부분을 조금 희생을 하거나 개선을 시키더라도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함으로써 더 많은 매출액과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이라는 리워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창업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창업해서 뭐 망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보다는 다 망해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지만 이렇게 잘 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떨어지는 보수가 엄청난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 리스크를 사실 지을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뭐 1년에 16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완전 신사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완전 신사업에 투입되는 친구들한테 약속된 게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일을 안 할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을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되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하이퍼 커넥트에서 대표님께서도 사실 본인도 수술 여러 번 파산을 해왔기 때문에 갈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잭팟을 냈지만 어쨌든 창업과 파산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계속해서 환경이 좋아진 게 있겠죠. 창업에 대한 환경,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지원 체계가 잘 있었던 시대적 환경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다른 요인인 거고 그냥 부가적인 요인인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창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를 내가 지면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리턴을 분명히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닌 거죠. 이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그런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을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기업은 어떻게 되죠? 일반 기업에서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위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뭘 리워드를 주죠? 승진? 아니면 성과급? 사실 보면은 이런 거 프로젝트 신나게 피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뭐 노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때 되면은 같이 하는 승진이라고 받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때 되면 받는 성과급. 이걸로 가지고서 너의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입해가지고 똑같이 쿠팡 같은 신사업 모델을 만들어 봐라.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과연 그 임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뭐 성과급의 돈이라든지 뭐 승진 같은 것만을 우선 가치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도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높은 성과급과 높은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이 포텐셜이 터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HR 체계에서 보수 체계를 건드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도 정말 크면 큰 회사일수록 오너가 결정해가지고 딱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오히려 큰 회사일수록 이사회 같은 체계를 가지고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되면 얘한테 몇백억을 줄게요라는 의사결정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무자들이 뭐 로열티가 없다, 도전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의사결정 라인들이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사내 스타트업이나 자회사 독립을 통해서 그러면 별도 법인으로 빼서 기존의 그런 어떤 구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사내 스타트업이나 자회사 독립시켜도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처음에 사람 보낼 때 야,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어쨌든 간 잘 되면은 대박 날 수 있잖아. 도전정신 이런 걸 얘기해도 사실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죠. 왜냐면 사실 뭐 다들 험지에 가서 내가 굳이 더 고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약속되어 있는 이익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도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갔을 경우에 그러면 정말 지원이 잘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과연 회사가 그들에게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운영하지 않고서 마치 너네들은 왜 못 만들어내? 저기 옆 동네 애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라고 얘기하면 사실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핵심을 짚는 얘기들을 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쿠팡 대표도 이걸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잘 대응하면서 영민하게 실행해왔다. 사실 그렇게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그런 일하는 방식에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쿠팡에 대한 최고 경영층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을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기업은 뭐 사업놀이 하러 모인 곳은 아니잖아요. 놀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하고 짚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 너무 단순한 지점인데 저걸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비즈니스 저널, 뭐 인사이트, 경영 컨설팅 뭐 몇십억 들여 사실 돈을 가지고 몇십억을 그냥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직원들을 믿고 그 워딩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몇 억에 대한 몇십억에 대한 컨설팅을 하느니
차라리 사내 임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연수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차라리 만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주로 평소에 어떤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기록하거나 어떤 논조들을 봤을 때 막 많은 어떤 일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세요. 너는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는 사고 아니면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공동체에 대한 전체 이익에 대한 부의 증진과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지 정해진 파이에서 누구 거를 약탈적으로 뺏고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잘못 오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진단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플랫폼이 옳으냐? 틀렸냐? 이런 건 저는 진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플랫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플랫폼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까지 갔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뭐 라이센스라고 부르던 규제라고 부르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 그런데 그 규제는 진짜 뭐 단죄하는 형태의 어떤 그 여론에 대한 거를 막 그 감정을 그냥 복돋아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플랫폼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똑똑하고 영민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 뭐 어떻게 기술은 언제나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선택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쿠팡의 상장을 축하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오늘보다 더 나은 쿠팡이 되길 응원할 뿐입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50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같이 있는 스터디에도 아마 스톡 옵션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빌딩을 올릴 정도라고 농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력에 대한 보상은 명확하게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